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낯선 번호를 그냥 넘길까 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태식 아저씨 되시나요? 저는 준호 삼촌 조카인데요. 삼촌이 많이 위독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건 한숨이 아니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귓가에 남는 순간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텔레비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게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살 때부터 형제처럼 붙어 다녔고 같이 장사를 시작해서 평생 동업자라고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이 부서졌다고 느낀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 통해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더라. 건강이 안 좋다더라. 혼자 지낸다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냉담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그 이름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까 그 번호가 그대로 찍혀 있었고 제 손가락은 그 위를 맴돌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걸까? 그냥 지워버릴까?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데 어둠 속에서 젊은 시절의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앞에서 웃던 얼굴, 축의금 봉투를 들고 뛰어오던 얼굴. 갈 이유가 없다.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새벽녘에 저는 결국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구석, 보지 않으려고 밀어넣은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에 닿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손을 거두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IMF 여파로 거리에 폐업 안내문이 줄줄이 붙던 3월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키워온 우리 사업도 위태로웠습니다. 은행 이자, 거래처 외상, 밀린 월급,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준호가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살 길은 하나뿐이다.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준호가 아는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끌어오자고 언제처럼 둘이 힘합치면 이번도 버틸 수 있다고. 준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는 못하겠다. 나도 사정이 어렵다.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아야겠어. 준호는 빠지겠대.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든 줄 알았던 밤에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결국 저는 혼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을 막고 월급을 주고 이자를 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사업은 문을 닫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즈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저와 결별한 뒤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 투자자도 새로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버릴 생각이었구나. 위기 순간에 나를 떼어내고 혼자 살 길을 찾은 사람, 10년 넘게 함께한 동업자, 형제 같은 친구를 배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호를 제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중간에서 나서도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배신은 배신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새 사업도 얼마 못 가 망했다더라.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인과응보지. 그렇게라도 말해야 내 안의 분노가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장면은 자꾸 떠올랐습니다. 투자를 거절하던 날 창문 쪽을 보며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준호의 표정,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 떨리던 목소리, 왜 그랬을까? 그 의문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돌처럼 남았지만 저는 그 돌을 끝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 조금씩 빚을 갚고 다시 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대학을 나왔고 제각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 저는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는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소식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첫 가게를 열던 날 둘이 어깨동무하고 웃던 장면, 돈도 없이 걸어다니며 장사 얘기하던 골목, 제 결혼식에서 술에 취해 축사를 하며 울던 준호 얼굴,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둘이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뒤편에는 준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같이 가자. 저는 사진을 찢으려다 끝내 찢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다시 서랍 맨 아래로 넣고 덮었습니다. 서랍과 마음을 동시에 닫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이름이 다시 전화를 타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달라는 말과 함께 사흘 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동안 울리게 놔두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삼촌이 며칠 안 남으셨어요. 깨어나실 때마다 태식 아저씨 이름만 부르세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자존심, 분노, 상처가 한쪽에 쌓여 있고 후회라는 단어가 다른 한쪽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녘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남짓한 길이었지만 창밖 풍경은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준호의 병실 앞에 섰을 때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침대 하나,
그 위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야위어 얼굴이 반쯤 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팔은 막대기처럼 가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심전도 기계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닫혀있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가 제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얇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태식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분명 제 이름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준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제 손을 향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 뼈밖에 남지 않은 손이 제 손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보는 순간 30년 동안 단단하게 버티던 분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그냥 두고 있어. 말리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끝내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숨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크게 한번 오르내릴 때마다 온몸이 같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때 널 살리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짧은 말 몇 마디.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뭐라고? 무슨 뜻이야? 되묻기도 전에 준호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심전도 소리는 불규칙하게 흔들리다가 길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무언가를 했지만 잠시 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호의 마지막 말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널 살리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30년 동안 배신이라고 믿었던 그날이 다른 색깔로 입을 바꾸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장례가 끝난 뒤 준호의 조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삼촌 방을 정리해야 하는데 같이 와주시겠어요? 준호가 살던 곳은 오래된 건물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습기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옷장과 작은 책상,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살림살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옷장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깨끗한 봉투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표도 발송 흔적도 없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태식아, 미안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그때 너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내 집을 지키고 싶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빚을 떠안기로 했다. 세 번째 편지에는 그날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찾아와서 둘 다는 안 된다고 했다. 너와 나 둘 중에서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선택받지 못한 쪽의 빚은 한 사람이 다 떠안아야 했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손이 떨려 편지를 내려놓고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날짜는 제가 준호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는 한 사람에게만, 대신 다른 한 사람의 빚을 전부 책임지는 조건. 계약서 마지막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투자를 받는 사람, 그리고 보증인 칸에는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몇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던 때 누군가 익명으로 전액을 납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준호였습니다.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 받는 사람은 제 아들이 다니던 학원이었습니다. 대학 입학금도 같은 통장에서 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준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준호를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습니다. 준호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미래와 사업, 건강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제 가족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삼촌이 평생 태식 아저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이 사실은 평생 나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호가 말년에 자주 다녔다는 작은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중간쯤 조용히 자리한 절이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했고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평생 오해하고 평생 미워했다. 이제야 알았다. 너무 늦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스님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잠시 아무 말 없이 함께 부처님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기쁨도 깊지만 상처도 깊지요. 어떤 인연은 살아있을 때는 끝내 풀리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야 그 사람 마음이 보일 때가 있지요. 그게 우리의 무명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내 감정만 진실이라 믿는 어리석음. 촛불 하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 회양하십시오. 그분이 베풀었던 사랑을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십시오. 그게 그분을 가장 아름답게 기리는 길입니다. 스님이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더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러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 채널 마음 선방은 이렇게 놓쳐버린 마음들, 뒤늦게 깨달은 인연의 소중함을 함께 돌아보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인연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뵐 수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